안녕하세요. 뉴탐스런 사회의 지리의 강봉균입니다. 이제 60강 중에서 내용은 이번 강의 마지막 강이 되겠습니다. 58강 여러분의 교재 186페이지에 있는 제목을 보면 바로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해서 사회 마지막 내용 다운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해야 할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에서 189, 그 다음에 190에 있는 내용, 주제 1과 주제 2를 오늘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고 그렇죠. 할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에는 01번 주제 가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대두되는 바로 지구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촌 바로 세계화가 되면서 한 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하나로 맞물려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구촌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모 1번, 자, 위기의 극복이라는 제목이 지금 있네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극복하고 하나의 지구촌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괄호 1번 바로 지구촌 위기의 상황을 볼까요? 우리가 그렇죠. 구석기 시대 물론 신석기 시대도 그렇죠.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가 되게 많은 지금 분쟁 및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산업화가 되면서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자원 분쟁에 해당하는 게 앞서 배웠겠지만 바로 석유입니다. 특히 석유의 경우는 바로 뭐에 따라서 석유를 보유한 국가가 이 자원은 우리 민족에게 써야 하고 우리 민족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자원 민족주의에 따라서 특히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죠. 사막화와 함께 물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일부 건조 지역에서는 물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게 거의 앞에서 배운 것들 종합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그렇죠. 다국적 기업의 식량, 밀이라든가 옥수수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식량과 관련된 분쟁도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둘러싼 분쟁 그렇죠. 대표적이고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뭐를 겪었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바로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전쟁장에서 가장 많은 그렇죠. 사상자를 낸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바로 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는 이제 양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바로 민주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 다툼이 이 양극화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이 양극화에 의한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겪고 현재는 바로 뭐로 나아가고 있냐면 위기를 극복했죠. 바로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가 되면서 오히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고요. 문화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종교, 언어, 이러한 문화적인 갈등이 역시나 또 어떻게 되고냐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이러한 갈등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참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우람하고 아무튼 근데 되게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나라로 슈퍼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각지로 이제 수출이 되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만화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 교에서는 돼지를 혐오시해요. 근데 나라라 슈퍼보드가 나는 저 발개 왜 나를 싫어하나 돼지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안 됐던 거예요. 달려라 하니도 마찬가지예요. 달려라 하면서 좀 이렇게 쇼팬츠를 입고 나오죠. 근데 이슬람교 여자의 그 전통 복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세계 곳곳에서 오히려 세계화가 되면서 문화적 충돌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각종 이제 분쟁을 받고요. 이제 관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바로 대처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좀 더 그렇죠. 평화롭고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자, 분야를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전쟁이에요. 이러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바로 대표적인 게 국제협약 같은 것들,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유엔이죠. 국제연합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의 산하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군을 파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볼까요? 자,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뭐를 체결하고 있냐면은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죠.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바젤 협약이다, 뭐 기후 변화 협약이다, 다양한 국제 협약을 맺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에다가 바로 어떤 노력도 필요하냐면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거의 앞에 배운 거 복습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NGO, 바로 비정부 기구가 대표적인 이러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지금 교재 설명 하나 빠졌는데요. 자, 이제서 해주려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북대서양 기구다, 바르샤바 조약이다 있는데 그거는 지리 분야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모 1번 해당하는 내용 봤고요. 이제 네모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네모 2번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자,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이미 앞 단원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세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화의 그렇죠 가능 원인은 뭘까요?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에요.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또 비행기와 같은 그렇죠 각종 교통의 발달, 이 두 가지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원인은 봤고요. 세계화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제도,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바로 뭐가 증가하고 있냐면은 통합성과 유사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전 세계의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우리 그렇죠. 패스트푸드점 같은 햄버거 가게라든가 커피 전문점과 같은 것들 공간의 통합과 유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뭐 법규, 신호도 이러한 것들 역시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세계화의 원인,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뭐냐? 인구, 물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문화, 이러한 것들의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증가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물자, 문화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세계화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촌이 또 변화하는 게 세계화 말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덜 나오지만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일본과 중국의 갈등 지역,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 다오위다워,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렇죠 갈등, 독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 이어도에서 보듯이 이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된 개념이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영토성이라는 개념과 여러분이 교재에 다 나오고 있죠. 바로 탈영토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토성은 뭐냐면 이거죠. 한 나라에 주권이 미치는 땅, 육지 부분을 우리가 영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토를 그렇죠. 지키려고 하고 요 영토를 다른 지역과 구분하려고 하는 성격이 바로 영토성이에요. 근데 이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사실 그래요. 다람쥐만 하더라도 이거 내 나무야, 이거 도토리다 내 거야 하는데 옆에 다른 다람쥐가 오면 싫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토를 지키려 한 영토성이에요. 근데 이 영토성에서 바로 벗어나는 게 바로 뭘까요? 탈이 벗어날 탈이죠. 한자로. 이게 바로 탈영토성입니다. 그런데 이 탈영토성이 되면은 우리 영토 지켜야지 이거를 강조하지 않게 되면서 영토 분쟁은 오히려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영토성이 또 강조되고 있어요. 앞의 내용과 맞물려 가죠. 각종 자원이 중요해지면서 우리 국가의 자원을 지켜야 돼. 또는 우리 국가 주변에 위치한 바다에 위치한 자원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바로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토를 둘러싼 분쟁에다가 이러한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또 문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분쟁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가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2번 지구촌에 뭐가 되냐면은 2번이었죠. 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네모 2번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구촌의 변화였어요. 자, 네모 이제 3번 여러분들 건너가 봅시다. 자, 뭐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게 확산되고 있대요. 교재에 보니까. 바로 다양성의 확산이에요. 선생님 지금 내용 이어가는 거 보세요. 공부를 잘하려면요. 내용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어붙여야 되고요. 또 한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단원에서 복습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네모 2번에서 봤던 게 세계화로 인해서 인구, 물자, 문화 교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다양성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민족 개념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또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 보세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지구촌의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3번 다양성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내용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게 끝이 나면서 확대가 된 것도 있죠. 바로 이 양극 시대가 끝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양극이 뭐냐? 그래서 미리 설명한 건데요. 양극은 이런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민주주의와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바로 양극 이념 체제예요. 이게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뭐로 나가냐면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바로 이 세계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가 되면서 점점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는 양극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다극화예요. 그 다극화의 대표적인 예를 선생님 또 들 수 있어요. 자, 요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데요. 세계화가 되면서 무한 경쟁 시대예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나 하나의 노력을 안 되니까 가까이 위치한 국가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경제 블록들이 바로 이 다극화의 예가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서로 연합한 게 아세안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과 아시아 주변의 국가들한 게 우리 에이펙이라고 들어봤죠. 바로 아시아, 퍼시픽, 태평양 라인에 있는 국가들. 또 대표적인 게 EU,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이었죠. 나프타, 이러한 다양한 지역 경제 블록이 등장하면서 양극화가 아니라 다양한, 다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성이 증가하고 다극화가 되고 있는 이 다양성의 사회, 즉 바로 무슨 사회냐 하면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다문화 사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다문화 사회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고 바로 뭐를 인정한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바로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다문화 사회에서는요, 이거예요. 인구의 국제 이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다양성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요거와 함께 이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여러분은 지금 교재 다 있는 거예요. 독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 이따가 지도로도 보고 다음 시간에 문제도 나오겠지만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가 중요해지면서 이 소수민족들이 어떤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가 독립을 하려고 해요. 이 예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인구의 약 92%는 원래 중국인, 바로 한족이라고 하죠. 우리 한약, 한자, 한족, 중국 한나라에서 기원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50여 족이 넘는 바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민족이 자치를 인정받은 자치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티베트 쪽이죠. 그래서 이 티베트 쪽이 시장 자치구에서 독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구르족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또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독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특히나 이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티벳의 독립을 다룬 영화, 되게 좋은 영화 있습니다.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인데요. 미국의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니고 아무튼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 정말 걸작입니다. 볼만합니다. 자, 아무튼 다양성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문화 충돌,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내용을 이어가 볼까요? 자, 이런 바로 분쟁이 증가한다. 그 대표적인 분쟁 중에서가 바로 영토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그래서 교재 187페이지에 이제 네모 4번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이미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고 복습하는 학생들 알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4번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토와 영토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봐야 될까요? 먼저 영토에 대한 개념을 먼저 봐야겠죠. 어떤 한 국가에 주권이 미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육지 부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영토라고 해요. 참고로 어떤 한 나라에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영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이죠. 그래서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 바로 영공도 한 나라의 이제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토라는 곳에서 이제 영토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영토의 분쟁과 함께 또 뭐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바로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에요. 근데 사실 내용이 다르지 않죠. 자, 여기에 있는 국가와 여기에 있는 국가가 자, 여기 땅, 요 영토가 서로 자기 거라고 싸워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는 국경선을 이렇게 긋고 싶어 할 거고 이쪽 국가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영토가 되려면 이렇게 국경선을 끄으려고 하죠.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토를 둘러싼 분쟁,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이거예요. 과거에도 영토 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의 패턴을 보면요. 최근에는 뭐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냐면은 영해,
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도 나와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영해와 다르지만 비슷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이거를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게 돼 살짝만 할게요. 이 영해라는 거는 어떤 한 나라에 뭐냐면은 모든 주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해가 얼마를 끊냐면은 어떤 나라는 100해리, 어떤 나라 10해리 이러면 안 되죠. 최대 12해리까지 꺼요. 근데 1해리가 1850m니까 11일 해봐야 30km도 안 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거 영해 이거 12해리 끄니까 너무 좁잖아. 근데 바다의 요즘도 각종 자원을 풍부하잖아.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러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와 차이가 뭐냐? 이거는 배타, 다른 국가 쓰는 거 안 된대요. 자기 국가만 쓰고요. 말 그대로 모든 주권이 아니라 어떤 권리만 인정하냐면은 바로 이 권리만 인정해요. 경제적 주권만 인정하고요. 이게 좁아서 만들어낸 거죠. 얘는 요것만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200캐리를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영해에서 200캐리를 끊긴 끊는데 영해는 원체 중요하고 주권이 미치니까 요 영해 바깥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캐리가 아니라 188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영해와 달리 모든 주권이 아니라 경제적 주권만 인정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짐작하셨겠지만 이 영토 분쟁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야 하고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그렇죠. 글이 아니라 바로 지리의 특징답게 지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바로 뒷페이지에 있죠. 188페이지에 다양성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인종을 둘러싼 분쟁, 언어를 둘러싼 분쟁, 여러 가지 지금 분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도 있고요. 오늘 또 처음 배우는 내용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다양성이죠. 자, 언어로 인한 분쟁, 민족, 종교 다양한데 이 언어로 인한 분쟁 지역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하는 2지역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주예요. 캐나다 바로 어디냐면은 퀘벡주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어떤 언어 분쟁이 나타나냐면은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근데 캐나다 퀘벡주가 과거 프랑스인의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많이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이 캐나다의 퀘벡주는 영어가 아니라 뭐를 쓰냐면은 프랑스어를 써요. 그래서 캐나다 퀘벡주가 캐나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독립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언어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 요거는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유럽에 있는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가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 독일 여러 국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벨기에에서 언어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얘네들이 등장하면 언어로 인한 분쟁이구나 정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종교로 인한 분쟁이죠. 다양성. 근데 이 종교로 인한 분쟁은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도와 그렇죠. 파키스탄의 분쟁이 카슈미르 분쟁, 바로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 팔레스타인 분쟁 이미 했기 때문에 종교 분쟁은 선생님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아놔야 될 지역만 다시 써주면 카슈미르 지역. 그 다음
북아일랜드.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온 세 가지죠. 바로 팔레스타인.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방금 한 것들을 이제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민족 갈등입니다. 바로 특히나 소수민족이 독립하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지도에 있죠. 티베트족 독립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아마 딱 보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속한 이 티베트족이 바로 중국에서 독립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국의 서부에 가면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위구르족이 독립하려고 한다. 주로 이 중국이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바로 민족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족 분쟁 많습니다. 스리랑카의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민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통해서 주요 분쟁 지역들 위치 알아놔야 되고요. 이게 언어로 인한 건지 종교로 인한 건지 또는 민족으로 인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게 안 나타났죠. 자, 이제 다들 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 내용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영토 및 국경을 둘러싼 분쟁인데요. 여러분의 교재 188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지역들이 지금 현재 지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줘놓고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거 어느 나라의 분쟁이냐, 어느 나라가 현재 지배 중이냐, 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냐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이 지역 분쟁 지역 이름 쓰시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이제 알아놔야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 여러 개 나오지만 첫 번째 지역 먼저 가볼게요. 바로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 발생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큰 섬이 일본 가장 큰 섬, 그러니까 가장 큰 섬 4개예요. 근데 그 위에 가장 위쪽에 있는 섬이 홋카이도 섬이에요. 그 홋카이도 섬과 이쪽 올라가면 러시아거든요. 그 사이에 위치한 남쿠릴 열도 분쟁이에요. 여기가 쿠릴 열도라고 해서 열도라는 거는 섬이 이렇게 열을 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쿠릴 열도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북방 4개 섬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4개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원래 여기를 해서 일본이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지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이거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누가 시료 지배 중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러시아가 시료 지배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자기 거였다. 우리 자국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일본 남쿠릴 열도 분쟁이고요. 내용 봐서 알겠지만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바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지역이 완례하기 좋은 곳이고 여기도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 매장이 확대되면서 더욱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곳이죠. 전쟁이요. 죄송합니다. 분쟁이죠. 자,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이 출제하시죠. 바로 작년에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했던 겁니다. 바로 센카쿠 열도예요. 그래서 이 센카쿠 열도도 일본 말이고 중국 명칭으로는 다오위다오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래쪽과 중국 여기 밑에 대만 이쪽 사이에 위치한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참고로 암초는 항상 물 아래에 있는 걸 암초라고 하고요. 섬은 물 위로 항상 드러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닌데 왜 역시나 일본과 그렇죠 중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냐면은 역시나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매장이 확인되고 있고 전략상 해양상 요제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누가 시료 지배 중인지를 꼭 알아야 한다고 했죠.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쟁 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인데요. 이 중국의 남쪽에서 특히나 우리 영유권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두 곳을 알아놔야 되고요. 당연히 두 곳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자, 시사군도 바로 여기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위에가 중국이고요. 요 옆에 길다랗게 생긴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1974년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월남전 참전했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거 알 거예요. 베트남을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월남이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이 안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세력이 싸운 게 바로 월남전, 베트남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와중에 중국이 이거를 무력으로 뺏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 시료 지배 중인데 베트남은 당연히 원래 우리 권인데 니네가 무력으로 침공했다 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바로 뭐냐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이 많고요. 어족 자원도 당연히 풍부하고 해상교통의 요지인 곳입니다. 자, 또 한 곳이 바로 뭐냐면 난사군도예요. 근데 이 난사군도는 무려 몇 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냐면은 6개 국가예요. 위에는 중국, 그 다음에 중국 옆에 있는 타이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섬나라 필리핀, 작지만 석유로 유명한 브루나이에서 총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와 중국까지 해서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섬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작은 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과 해상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군도 베트남과 중국, 난사군도 6개국의 바로 분쟁적이라는 거 2개를 듣기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위치 또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선생님 원체 설명 많이 해서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파키스탄 이슬람교와 인도 힌두교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인도의 여기가 바로 분쟁 지역이에요. 중국과 인도가 서로 국경선을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곳이 이 히말라야 산맥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거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부 교과서에는 나오고 일부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요.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요 아르헨티나 옆에 포클랜드 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있는 나라 브라질, 요 밑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클랜드 제도를 이게 있는데 이거를 영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서 뺏으려고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싸웠는데 아르헨티나가 전쟁에 지게 되면서 현재 영국이 갖고 있고요. 역시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유전입니다. 결국에는 영토 분쟁이란 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결국에는 석유와 같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봤고요. 자,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들 관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영토 분쟁의 해결 요거는 선생님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당사자 간에 평화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이제 남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용도 쉬운데요. 바로 미래사회의 전망과 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모 1번 미래사회로의 변화, 지금 세계가 변화하고 있죠. 근데 이 세계의 변화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주로 우리나라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 2번은 뭐냐? 세계화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용 정리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서 53년 사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양극체제의 폐해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죠. 바로 남한은 그렇죠. 미국이 신탁 통치, 북한은 바로 구소련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세력 다툼이었던 게 50년에서 53년 사이에 발발한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시설들이 그렇죠. 무너지고 우리가 파괴가 되었지만 바로 이거를 이겨내고 뭐를 이뤘냐? 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죠. 환경 파괴라든가 지역 불균형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또 변하고 있는 게 있죠.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가 성장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뭐도 바뀌었냐면은 산업의 구조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뭐가 중심이 되었냐면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2차 산업, 바로 공업이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이 아니라 바로 3차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런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앞에 대단원 4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죠. 공업에서 벗어났다. 바로 탈공업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 중요해졌냐? 지식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화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모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의 또 우리나라의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미래에 좀 더 발전하고 도약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교재에도 있지만 통일입니다.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휴전선을 놓고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면 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를 이루어내야 되냐? 바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거를 알아야 왜 통일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분단으로 인한 바로 뭐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요즘 원체 내용 차이가 좀 있던데 어떤 교과서는 이 문제점을 다루고 있고 어떤 교과서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바로 이산가족의 아픔, 그 다음에 민족의 바로 뭐가 커지고 있냐면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된가 문화, 언어 차이라든가 문화 차이, 서로 다른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단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국방비에 많은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는데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렇죠 분단으로 인한 그렇죠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방비 같은 거죠. 이거를 경제 발전에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단절되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요거는 뒤에 있는 교재를 가져서 선생님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190페이지에 나오는 게 대륙철도입니다. 여기 현재 우리나라 위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 지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아마 설명했지만 지리적으로 위치가 되게 어떠냐면은 좋아요. 왜 좋냐면은 이 아시아와 여기 쫙 유럽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대륙을 우리가 무슨 대륙이라고 부르냐면은 요렇게 불러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과 여기에 세계 3대양 중에서 가장 큰 바다 바로 누가 있냐면 태평양이 있죠. 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우리나라 요렇게 꼭 표현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반도국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반도는 뭐냐? 우리나라만 반도가 아니에요.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반도,
되게 많이 들어왔죠. 반도라는 게 한쪽 끝은 이렇게 육지에 붙어 있지만 나머지 세 개가 바다로 둘러싸인 걸 반도라고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죠. 그러면 반도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해양과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리적 위치에 장점이 있는데 선생님 내용 정리한 거 보세요. 현재는 어떻게 됐냐? 교통로가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우는 어떤 교통로가 단절되었냐면은 이 육로 교통로, 즉 도로라든가 철도가 단절이 되었대요. 자, 뭐로 인해서? 분단이라는 거죠.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하려면은 도로, 철도를 통해서 누구를 지나가냐면 북한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어서 북한을 통해서 바로 도로라든가 철도를 통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재 교통로 단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가볼까요? 이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인데 그러면 통일로 인한 이제 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당연히 민족의 뭐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회복할 수 있냐면은 그렇죠. 이질성에서 벗어나서 동질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이제 그렇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가는 동질성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국토의 면적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특히나 북한은 우리 남한과 달리 각종 지하 자원이 풍부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커지게 돼요. 또 교통로가 단절되었던 게 어떻게 되냐? 회복이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 위치를 살려서 세계적인 무역 국가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자료죠. 내용 이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는 분단이 되어서 남한의 경우는 육로를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없어요. 근데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위치 한번 보세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과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이라든가 쫙 건너 미국과 이런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철도와 이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중국과도 이렇게 철도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줄여지게 되냐면은 바로 물건을 운송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바로 물류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감소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유럽으로 가려면요. 이렇게 돌아서 바다로 가거나 북극 항로를 통해서 바다로 가야 돼요. 이렇게 육로 수송이 가능하면서 우리나라는 보다 더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국토 분단 해결하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 이제 뒷페이지가 아니죠. 189에 있는 이제 괄호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세계화 시대의 이제 경제 성장이에요. 세계화에서 우리가 통일도 해야 하지만 자, 이제 미래상 큰 흐름 볼게요. 아까 괄호 1번에서 통일을 받고 이제 괄호 2번에서 봐야 되는 게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루어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경제 성장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성장하려고 봤더니 바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우리 브릭스라고 하는 거죠. 국토 면적이 넓고 자원이 많은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쫓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럼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부가 가치의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90페이지에 있는 바로 이러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바로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산업, 또 영화와 같은 또 이러한 많은 부가가치를 내면서 환경오염이 적은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의 산업, 바로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은 녹색 성장,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산업, 반도체라든가 영화와 같은 산업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대비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니까 청장년층, 일할 사람이 부족한 반면에 이 노년층에 들어가는 의료보험이라든가 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세계화에 대비해서 경제를 성장해라 하는 내용 봤고요. 자, 관로 3번 내용 가볼까요? 자, 관로 3번은 뭐냐면은 환경보전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운 것에 오늘 정리라고 했죠. 자, 경제 성장하면서 동시에 뭐도 해야 되냐면 환경 보전이에요. 즉 어떤 발전을 해야 되냐? 계속 보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속, 그렇죠.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그 다음에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러한 환경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바로 다문화 사회로 현재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바로 외국인 근로자죠. 그렇죠. 공장과 같은 곳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 그렇죠. 결혼하는 국제결혼 이주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외국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이에요. 따라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쪽의 페이지에 보면은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요런 내용이 나오죠. 요거를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해요. 보조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세계 시민의 한 그렇죠. 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뭘까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다양한 언어, 민족,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로 또 어떠한 관점, 다문화 그렇죠. 중심주의의 이러한 관점.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내용 끝났고요. 자,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도 마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큐 한번 보도록 할게요. TS. Yeah, come on. Joey cracked the dawn, Thalia. TM. You just.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8강 내용은 그렇게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59강에서는요. 오늘 한 내용, 인류 미래를 위한 선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